설공찬2.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필사본 소설. 원작 채수. 다시 쓴 김재석. 그림이 김주연. 제3장. 설공찬. 염라왕의 연회. 설초희. 소리글자에 빠지다. 공찬과 초희. 어느새 듬직하게 자란. 공찬과 초희. 한푼의 인연. 설공찬. 염라왕의 연회. 성화 황제가 이승에서는 최고로 힘이 센 중국 황제였지만 염라대왕은 황제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그 앞에서 아끼는 신하에게 벌을 내린 것이지. 1508년 무진년 중종 3년 초가을. 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이었다. 설공찬의 혼령이 설공침에게 빙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설원과 윤자신이 벗은 발로 달려왔다. 설충수의 안채에는 호롱불이 밝혀졌다. 설공침이 말끔히 옷을 갈아입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위였지만 상투를 틀어 모습은 그럭저럭 단정했다. 내가 오늘은 염라왕의 연회에 초대받은 이야기를 해줄까 해. 설공침은 옷맵시가 단정한지 팔을 펼쳐 이리저리 살폈다. 공침에게 빙의한 설공찬의 혼령은 회상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백옥정에서 공찬은 설위 중조부와 마주 앉았다. 설위는 공찬에게 예복을 차려입으라며 옷을 건넸다. 염라왕의 궁궐에서 큰 연회를 연다는 말을 전했다. 물론 염라왕이 공찬을 알아서 초대한 건 아니라는 말과 함께. 너도 이곳에서 지옥의 형벌을 관장하는 시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이나 잠시 미룬 것은 나보다는 더 높은 천상에 계신 조상 신령님의 배려이니라. 설공찬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상 신령님의 배려라니. 대체 이보다 더 상천에 계신 조상 신령님은 어떤 분이기에. 잠옷 궁금하기까지 했다. 설위는 그런 공찬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를 머금었다. 차차 알아갈 것이야. 지금은 예복으로 갈아입고 염라왕을 뵙자꾸나. 염라왕의 궁궐은 이승에서 제일이라는 중국 황제의 궁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크기도 그렇지만 검은 단청의 기와 담장과 검은 철갑옷을 입은 신장들이 궁궐 안팎을 둘러싸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연회가 열리는 염라전은 팔각으로 된 누각으로 몇 층 높이인지 옆으로 몇 개의 방문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장대한 모습이었다. 설공찬은 정식으로 초대받지 않은 터라 염라전 밖에서 기다렸다. 중조부 설위가 먼저 염라전 안으로 들어갔다. 초청받은 손님들이 다 들어가고 난 뒤 신장 한 명이 공찬에게 다가왔다. 너는 염라전 안에 자리가 따로 없다. 명부전을 관장하는 설위 신령의 부탁이니 구석진 곳에 자리를 주마. 공찬이 염라전에 들어가 구석진 자리에 앉았을 때는 이미 예약이 울렸다. 온갖 종류의 악기들이 각양각색의 소리를 내며 울리는데도 한 음색으로 모아졌다. 마치 그 음색이 비단결처럼 고왔고 나비가 날개치듯 부드러웠다. 무대 앞에 한 줄기 조명을 받으며 들어선 이가 말을 이었다. 복걸 복걸 엎드려 빕니다. 지옥 심판 시왕님들. 복망 복망 엎드려 바랍니다. 중생 구제 열애 보살님들. 그가 얼굴을 부채로 한번 가렸다 떼자 얼굴이 확 바뀌었다.
부리부리한 눈과 흰 눈썹, 흰 수염을 늘어뜨린 시왕 얼굴이다. 그는 부채를 잡으며 무대 앞에 좌중을 둘러봤다. 금으로 치장된 옥좌에 염라대왕이 앉았고 그 좌우편으로 시왕이 자리를 했다. 좌편 끝에서 제1전 도산지옥 진광대왕, 제2전 화탕지옥 초강대왕, 제3전 한뱅지옥 송제대왕, 제4전 검수지옥 오관대왕, 제5전 발설지옥 염라대왕은 좌장으로 가운데를 차지했다. 우편으로 제6전 독사지옥 변성대왕, 제7전 거해지옥 태산대왕, 제8전 철상지옥 평등대왕, 제9전 풍도지옥 도시대왕, 제10전 흑암지옥 전륜대왕이 차례대로 자리했다. 그가 또 한 번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떼자 얼굴이 확 바뀌었다. 온화한 눈매에 갸름한 턱을 가진 보살의 얼굴이었다. 10명의 지옥대왕 위편에 나란히 서 있는 열애와 보살을 그가 부채로 가리켰다. 제1전의 정광열애, 제2전의 약사열애, 제3전의 현겁천불, 제4전의 아미타불, 제5전의 지장보살, 제6전의 대세지보살, 제7전의 관음보살, 제8전의 노사나불, 제9전의 야광보살, 제10전의 석가열애가 자리했다. 가면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이 변검귀신, 염라전 무대에 서서 시왕과 열애보살님을 배우니 감개무량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중생의 죄를 굽어 살피시어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부디 왕생극락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변검귀신이 엎드려 절하고는 일어났다. 그리고 휙휙 하며 여러 번 얼굴을 바꾸었다. 시왕의 일을 도와 중생들을 저승으로 불러들이고 판단하시는 여러 판관, 장군, 귀왕, 동자, 사자 여러분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경극을 펼쳐볼까 합니다. 시왕과 열애보살을 중심으로 그 밑으로 저승을 관장하는 수많은 문무신장들이 앉았다. 공차는 무대와 한참 떨어진 구석진 곳에서 염라전을 둘러봤다. 그 가운데서 서리중조부를 찾아냈다. 그는 염라왕 밑으로 중간쯤 앉아 있었다. 그보다 두 칸 밑에 민호라고 공찬이 알아볼 만한 분이 앉아 있었다. 저분은 벼슬은 했지만 특별히 공을 세운 것이 없었다. 다만 청렴하게 사셨다고 들었다. 저승에서도 좋은 벼슬을 하고 있구나 싶었다. 이 병검귀신 이승에서는 박수무당이었습죠. 살아있는 자손들이 죽은 조상 홀령이 잘 되라고 전도제를 지내달라 하여 무수히도 부탁받았습죠. 변검귀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죽였다. 사실 그들의 진짜 속내는 조상 신들이 원귀가 되어서 제발 괴롭히지만 않았으면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들의 왕생극락을 빌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구구판을 한판 벌려볼까 합니다. 얼쑤! 병검귀신이 얼쑤하며 팔다리를 한번 휘젓자 무대가 휙 하고 바뀌었다. 제1전 도산지옥이 배경으로 펼쳐졌다. 망자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바위 모서리가 칼날 같은 산을 지나갔다. 연기를 맡은 판관과 귀왕, 동자와 사자들이 무대 뒤에서 뛰쳐나와 단상을 마련하자마자 진광대왕으로 분장한 배우가 걸어나와 자리에 앉았다. 대산유판관, 대산주판관, 도구송판관, 대음하후판관, 명부전에서 쓴 죄인의 명부책을 잘 살펴보았으면 그 죄를 이르라. 요즘은 명부책에 쓰인 기록이 사경대에서 움직이는 그림으로 바뀌어서 비칩니다. 한결 보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저승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 변한 물건이 있었느냐? 내 명부책을 보느라 눈이 침침했는데 어디 한번 보자꾸나. 한 손에 삼지창을 든 귀왕과 한 손에 도깨비 방망이를 든 머리에 뿔이 달린 귀양들이 여자 죄인을 데려와서 사경대 앞에 세웠다. 그녀의 삶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돈을 받고 어린 처녀를 늙은 호라비에게 중매서는 장면이 나왔다. 아이쿠 저 승대왕님,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저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도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변감 귀신이 무대에 나타나 고가를 쓴 박수무당으로 얼굴이 바뀌었다. 휙 조상 해원가를 읊었다. 인간들이 태어날 적 선하게도 태어나서 인간 세월 살아갈 때 많은 죄업 지었다면 인간 죽어 홀령되어 가는 곳은 저승이라 하였던가. 지장보살 주장되어 10대 왕을 거느리고 계시는 곳 지옥이라 하였던가. 시방둘의 주장 시왕 염라대왕 중심으로 시왕들이 좌우 나열하시니 오늘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에 태어난 자들이 죽은 지 제7일에 어느 대왕 때였는가. 제일 전에 진광대왕 때였는가. 정광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원불인데 무슨 지옥 마련했는가. 도산지옥 마련이요. 도산지옥 가지 말고 왕생 극락 가올 적에 가련하다 금일망혼 가다 저물거든 법장 세원 찾아가서 수인 장엄 자고 갈제 정광열의 대원으로 인로왕을 따라가서 이 지옥을 면해가소. 나미아미타불. 병검 귀신이 목탁을 두드리며 나미아미타불을 외자 무대가 확 바뀌었다. 바다가 펼쳐지고 용의 머리를 단 반야 용선이 나타났다. 나무 대성인 로왕보살이란 큰 깃발을 단 배였다. 조금 전까지 진광대왕의 복장을 한 배우가 몸을 한 바퀴 휙 돌리더니 정광열애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여자 죄인을 데리고 반야 용선에 올라탔다. 정광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는 법문을 외우자 그 배는 물결을 타고 극락 종토로 나아갔다. 멀리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던 진광대왕이 킬킬대며 웃었다. 병검 귀신, 내가 제법이구나. 그래, 죄인이 자기 죄를 부인하고 고집을 피우면 내가 도산 지옥 진광대왕이지만 마음을 바꿔 용서를 빌면 바로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 정광열애니라. 하하하. 그 말에 모든 시왕들이 다 함께 낄낄거리며 껄껄거리며 웃었다. 박수무당은 신명이 났는지 제2막 화탕지옥 초강대왕 편으로 넘어가려는데 염라전 문이 열렸다. 저승사자가 죄인을 끌고 들어왔다. 그를 무대 위에 세웠다. 내가 염라전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말해줄까? 공침의 입을 통해 공찬의 홀령이 말했다. 이미 바깥은 어두워져 호롱불만 빛을 내며 타올랐다. 방 안에서 어처구니 없는 저승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설원과 인자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중국의 성화 황제를 알잖아. 조선도 4대의 예를 드리려고 그분의 연호를 썼지. 그분이 아끼는 신하 하나가 저승사자의 손에 끌려온 거야. 저승사자는 포박을 풀어주며 성화 황제의 신하를 무대에 꿇어앉혔다. 동시에 염라전 문이 열리며 성화 황제의 다른 신하인 에바기가 들어왔다. 그는 무대에 올라 방금 잡혀온 신하 옆에 섰다. 저승을 다스리시는 염라대왕께 하려옵니다. 방금 잡혀온 이 신하는 성화 황제께서 아끼시는 신하이옵니다. 그분의 부탁이오니 부디 1년만 이승해서 더 살게 해주십시오. 에바기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뭘 했는 줄 알아? 공침의 얼굴엔 마치 공찬의 표정이 나타난 듯 했다. 공침이 말하는 것인지 공찬이 말하는 것인지 얼굴 표정만 보면 분간을 할 수 없었다. 호롱불 아래 눈동자만 빛나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천자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니 거절할 수는 없고, 하지만 1년은 너무 길고 한 달만 살려주마. 연회를 연 염라대왕은 여러 시왕을 초청한 자리라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성화 왕제께서 1년이라 하셨는데. 애박이는 말을 제대로 맺지 못했다. 황제가 비록 천자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다 내 권한인데 어찌 거듭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염라전에서 방금 한 말인데 상천 저승에 머물러 있던 성화 황제의 귀에 금방 들어갔다. 성화 황제는 예복을 갈아입고 신하를 거느리고 염라전에 나타났다. 마치 정광석화와 같았다. 성화 황제에게 그냥 의자 하나 내주어라. 염라대왕은 황금 의자에 앉아서 보통 의자에 앉은 성화 황제를 내려다봤다. 내 저놈의 죄를 사경대에 비춰보겠소. 진왕대왕 그대의 사경대를 빌리리라. 사경대에 신하의 죄상이 비쳤다. 자신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하여 반대파를 역적으로 모함하고 온갖 자료를 갖다 붙여 반대파를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 만들어 처형하게 만들었다. 그 신하는 사경대를 보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극구 부인했다. 염라대왕은 신하를 비웃으며 초강대왕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니 지은 죄가 아주 무겁다. 죄를 지은 그 손을 솥에 넣고 삶아라. 조강대왕 화탕 지옥으로 데려가시지요. 공차는 그 신하가 화탕 지옥에 끌려가 펄펄 끓어오르는 솥에 손이 담기는 모습에 기겁을 했다. 마치 자신의 손이 삶아지는 느낌이었다. 성화 황제가 이승에서는 최고로 힘이 센 황제였지만 염라대왕은 황제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그 앞에서 아끼는 신하에게 벌을 내린 것이지. 공침의 입에서 긴 한숨소리가 났다. 잠시 후에 공침이 자리에 눕더니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설충수는 공침의 몸에서 설공찬의 홀령이 빠져나간 모양이라며 이불을 덮어주었다. 소롱과 윤자신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못 믿어했다. 여기가 저승인지 이승인지 모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초희, 소리 글자에 빠지다. 네가 지었다고 해. 아녀자가 뭔 방정만 준 짓이냐고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 나는 이런 들소리로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이 시름을 달랬으면 해. 그걸로 만족하고. 1498년 모년 연산군 4년 순창 봄의 기운이 한창이었다. 설공창과 초이는 솥을 대문을 뛰어나왔다. 고을 초가지붕이 봉울봉울 맺힌 코삿을 빠져나와 마음 들판을 달렸다. 둘이 달리는 들길을 따라 봄꽃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논에 모를 심는 날이었다. 들판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깃발이 펄럭였다. 설충란은 마을 안악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집 곡간에 쌓인 지난해 곡식을 풀었다. 그는 농사철을 맞아 모심기도 해야 하지만 4월 보릿고개를 지나야 하는 마을 사람들의 힘든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곡식으로 밥 지어서 모내기 하는 장정들 새참거리라도 가져다 주시오. 설충란은 안악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는 들판으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그의 논에서 모심기를 했다. 나이 든 한 농부가 허리를 펴고 서서 노래를 불렀다. 어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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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루상사디여 모손을 갈라쥐고 거듬거듬 심어나 보세 여여허여 여허루상사디여
여기도 꽂고 주인 마님 그 자리도 꽂아나 보세. 여여허여 여허루 상사디여. 이 농사를 잘 지어서 선영봉제나 하여나 보세. 여여허여 여허루 상사디여. 앞산은 멀어지고 뒷산은 가까워지네. 여여허여 여허루 상사디여.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여여허여 여허루 상사디여. 네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딸이 반달이네. 여여허여 여허루 상사디여. 이 논빼미를 다 심으면 장구빼미로 너머를 가세. 여여허여 여허루 상사디여. 깃발둘레로 마을 안악들이 모여 함께 어깨춤을 추었다. 꽹가리와 북소리가 요란했다. 초이는 안악들 옆에 앉아 농사꾼들이 내는 들소리를 한글로 흙바닥에 써나갔다. 말소리 하나하나가 한글 소리 글자로 바뀌면서 덩달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초이는 이런 살아있는 들소리를 그대로 체록할 수 있는 한글의 묘한 쾌감을 느꼈다. 도무지 한문으로는 이런 소리를 받았을 수 없었다. 누나, 언문으로 쓰니 소리를 다 받았으네. 공차는 누나가 흙바닥에 쓴 글을 보며 감탄한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임금 세종께서 왜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이 글자를 만든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공차는 괜한 심술기가 발동했다. 글을 쓰는 누나 몰래 모 한 포기를 가져다가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어이쿠 상사디여. 우리 누나 머리에도 뭐가 났네. 여여허여 여루 상사디여. 초이는 머리에서 모를 떼어냈다. 이 녀석이 너 거기 안 서? 소똥 걸음 많이 줬나. 뭐가 잘도 잘하네. 여여허여 여허루 상사디여. 주랭랑을 놓는 공찬을 뒤쫓아서 초이는 달려갔다. 설중란은 두 남매를 멀리서 지켜봤다. 시집갈 나이인 딸아이가 저렇게 들판을 뛰어다녀서야 하며 혀를 자다가도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며칠 뒤 조이는 사랑채에 붙은 정자에 앉아 한자에 붓글씨를 썼다. 글을 쓰면서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도깨비 방주 괴물 찾네. 상태게 물 올려 핫태게 농고를 새. 도깨비 방주 물이 넘치네. 이 물을 품어 풍년 농사 지어보세. 어느새 번쩍 50이 올라갔네. 오동추야 저 다름 밟고 님의 생각이 절로 난다. 어느새 번쩍 4, 50이 올라갔네. 두견새야 울지 마라. 남의 간장 다 녹는다. 어느새 번쩍 5, 6, 30 올라갔네. 쑥국새야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나리가 물고 비가 안 오면 도로 쑥국. 어느새 번쩍 100의 절반 올라갔네. 인간 70 고로롱 80 올라갔네. 이팔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조롱 마라. 이제 청춘이 오늘 백발 한심하더라. 어느새 번쩍 100두레가 올라갔네. 자, 모심을 준비 다 되었는가? 초이는 일어나서 어깨춤을 춰가며 노랫말을 흥얼거렸다. 들소리 한 무리가 갈무리 된 느낌이었다. 초이는 고을 안악들과 몸종에게 타지왕에서 떠도는 들소리를 모아보라고 일부러 엽전을 쥐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모으고 모은 모내기 때 흥얼거리는 소리를 초이는 서로 엮어서 하나의 그럴싸한 들소리로 만들었다. 저절로 어깨춤이 춰졌다. 그때 공찬이가 사랑채에 들러서 누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뒤편에서 누나가 혼자 어깨춤을 덩실거리며 노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다. 왜 나 여자가 저리도 방정 맞은고.
공차는 아버지 흉내를 내며 정자 쪽으로 다가갔다. 아이고 뭐니, 너 공차니? 누나 무슨 신명이 나서 어깨춤이야? 공찬이 정자 위로 올라오며 장난치듯 덩실덩실 어깨춤을 흉내냈다. 내가 모내기 할 때 불을 들소리를 한번 쥐어보았지. 이 글을 한번 볼 테냐? 정말? 공차는 누나가 지은 글을 읽어내려갔다. 재밌다. 이건 언문으로 쓴 글이라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쉽겠어. 공차는 한지를 펼쳐들고 자기 나름대로 음료를 넣어 불러댔다. 너도 제법 한국조 하는구나. 공찬이가 농사짓는 분들에게 가르쳐주면 안 될까? 그럴까? 이 들소리를 누나가 지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랄 거야. 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냥 네가 지었다고 해. 네 말대로 아녀자들이 뭔 방정맞은 짓이냐고 손가락질할지 몰라. 나는 이런 들소리로 힘들게 농사짓는 분들이 씨름을 달랬으면 해. 그걸로 만족하고. 공차는 누나의 말이 심장에 물결쳐왔다. 괜히 가슴이 더 두근거렸다. 내가 들소리 잘 부르는 아이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공차는 쇳불도 당김에 빼야 한다고 한지를 들고 나갔다. 들판에 나가 자기 또래의 농사꾼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누나가 쓴 들소리를 들려주었다. 언문도 가르치고 들소리에 가락을 붙여 흥겹게 불렀다. 며칠을 그렇게 들소리에 맞춰 한글을 배우자 농사꾼 아이들도 금방 한글을 이해했다. 설공침과 설원, 윤자신이 들판에서 들소리를 가르치는 공침에게 다가왔다. 요즘 며칠 얼굴을 못 본다 싶었더니 여기서 놀고 있었네. 농사꾼 아이들과 뭐 하는 거야? 설공침은 공찬이가 들고 있는 종이를 휙 낚아챘다. 양반집 자식이 이런 언문이나 가르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사대부 집안에 똥칠을 해도 제대로 하고 다니네. 똑똑히 들어. 내가 큰아버님에게 제대로 일러바칠 테니까. 농사꾼 아이들이 설공찬 주위로 모이면서 패를 만들었다. 그러자 공침 주위로 설원과 윤자신이 바짝 붙었다. 누구 하나 허튼 소리가 나면 마을 싸움이라도 날 판이었다. 배우는 데는 귀천이 따로 없어. 임금님께서 훈민정음을 널리 배우고 익히라고 하셨는데 무슨 잘못된 거라도 있느냐? 설공찬의 말에 공침의 기세가 약간 수그러들었다. 농사꾼 아이들이 더 많아서 혹시 싸움이 나면 불리할 것만 같았다. 너희들이 숫자만 믿고 까불면 오히려 더 혼난다. 양반집 자제가 맞았다고 하면 아마 순창 군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여기서 괜히 시비 걸지 말고 시시비비는 큰아버지 아니 훈장님 앞에서 따져보자 형. 공침의 사촌 동생인 설원과 윤자신이 공침의 팔을 잡으며 애둘러서 싸움을 말렸다. 공침은 못 이기는 척 물러났다. 혹시 농사꾼 아이들에게 맞았다고 소문이 나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았다. 어디 두고 보자 하며 공침이 한 발 물러섰다. 백정정자에 설충란과 아이들이 모였다. 설충란이 공부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설공침이 먼저 말을 꺼냈다. 공찬에게서 뺏은 들소리가 쓰인 한지를 내밀었다. 이 순창에서 권세 높은 양반집 아들이 이런 언문을 써서 농사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설충란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설공찬을 바라봤다. 설공침은 이때다 싶었다. 공찬을 구석으로 몰아가는 말을 쏟아냈다. 훈장님 말씀처럼 사대부라면 누구나 대국인 중국을 섬기고 한문으로 글을 익히고 그 뜻을 베풀어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설원과 윤자신이 옆에서 듣다가 끽끽거리며 웃었다.
자기들끼리 한문이 어렵다고 투정 부린 게 누군데 하면서 속말을 주고받았다. 설중란은 종이에 쓰인 들소리를 보면서 공찬에게 물었다. 공찬아, 이건 네가 쓴 글이냐? 내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 초이 누나가 쓴 들소리입니다. 힘든 농사일에 시름을 달래라고 누나가 쓴 글입니다. 초희 누나가 주제를 모르는구나. 감히 아녀자가 주제 넘게 바깥일에 나서질 않나. 양반 가문에 먹칠을 하는 언문을 동생에게 주어 농사꾼 아이들을 가르치라 하지 않나. 큰아버님, 집안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만 공부하자꾸나. 공침이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으니 내 잘 다이르마. 설충란은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공찬과 초희를 따로 사랑채로 불렀다. 초희야, 내 일찍이 너의 글솜씨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공찬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 나라는 우리 임금이 있지만 중국 황제에게 예를 다하고 그 연호를 쓰고 있지 않느냐. 양반 사대부 자제들은 필히 중국의 사서 삼경을 배워야 하고 한문으로 과거 시험도 봐야 하는데. 설공찬은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중간에 아버지의 말을 끊고 나왔다. 아버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송구하오나 왜 누님을 탓하시듯 말씀하시나요? 제가 한문 공부를 소홀히 했나요? 누님과 저는 오히려 한문으로도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누님은 한문을 배우지 못하는 마을 아이들에게 우리 임금이 지으신 훈민정음을 배워서 세상 이치를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공찬아, 아버님께 왜 이리 무례하니? 아버님,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녀자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집갈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내야 하는데 제가 방정맞은 짓을 했습니다. 초이는 댕기머리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공찬은 옆에서 입술을 꽉 깨물며 분을 참았다. 공찬아, 오해는 말고 들어라. 너는 이 집안의 대들보니라. 장원급제에서 이 집안의 명예를 드높여야 할 사내가 아니냐. 유교의 도를 따르는 이 나라에서 남녀가 유별하고 각기 소임이 있는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따르라는 것이야. 설중란은 공찬의 표정을 살폈다. 더는 말로 타이르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설공찬은 아버지가 방을 나갈 때까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공찬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아랫목에 웅크리고 앉았다. 마음에서는 소용돌이 치듯 미움이 솟아났다. 아버지는 유교의 도리를 따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곡간에 곡식을 풀어 선행을 했다. 그런데도 초이 누나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껏 응원해 주지 않았다. 그저 체면, 양반 체면. 그깟 양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다. 정자에서 공부할 때 사촌 공침이 양반이면 떵떵거리며 사는데 뭔 공부냐고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버지는 호되게 야단 한번 치지 않았다. 설공침이 누나가 쓴 들소리 한지를 빼서 일러 바쳤을 때도 아버지라면 그건 못된 행동이라고 혼낼 줄 알았다. 공침이 녀석이 미운 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그저 스스로 편안함과 위로를 얻기 위한 모습으로 비칠 뿐이었다. 공찬과 초희, 어느새 듬직하게 자란. 초희는 설씨 부인의 권선문 마지막을 눈여겨봤다. 중국 성화 황제의 연호를 쓰며 끝을 맺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다. 초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술을 놓았다.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믿었던 아버지마저 그녀의 뜻을 몰라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아녀자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며 한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꽃무늬 자개로 장식된 손텟 그릇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달래려 가끔씩 유품을 꺼내봤다. 봉황이 새겨진 은장도와 옥비녀, 그리고 어머니가 아꼈던 서책이 담겨져 있었다. 서책에는 어머니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야기를 쓴 글들이 한문 가사체로 때로는 우리나라 말로 쓰여 있었다. 초희는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어머니도 아미산에 걸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시름에 젖었구나. 마음 들판에 부는 찬바람에 친정 생각이 많이 들었구나. 백정정자에 내리고 쌓이는 저 흰눈을 보며 백발이 성성하도록 백년 가약 맺은 난궁과 마음 편히 살았으면 했구나 싶었다. 서책 사이에는 신말주 대감의 정부인인 설씨 부인에게 받은 권선문이 끼워져 있었다. 초이는 어머니에게 글을 배우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순창 관아 근처 남산대에 사는 신말주 대감의 정부인인 설씨 부인을 늘 존경하며 살았다. 설씨 부인에게서 받은 권선문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설씨 부인의 글씨체를 따라하며 권선문 내용을 서책에다 몇 번 옮겨 쓸 정도로 좋아했다. 초이에게도 그 글을 따라 써보게 했다. 초이는 한지를 펼치고 먹을 갈았다. 그녀도 권선문을 따라 쓰면서 설씨 부인의 글을 좋아하게 되었다. 왠지 이 글을 쓰고 있으면 어머니의 왕생 극락을 빌고 극락세계에서 어머니가 편히 쉬실 것 같았다. 여류지 사난 금작권. 여자로서는 어려운 일이었기에 권선문을 지어 별안간 공찬이 누나의 방에 불쑥 들어왔다.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덥석 주저앉으며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누나는 억울하지도 않아? 뭘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여? 공치미 녀석이 아버님에게 고자질만 안 했어도. 그 녀석은 내가 하는 일은 뭐가 못마땅한지 사사건건 시비야. 공찬아, 누나도 사촌 동생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마음이 편치 않아. 너까지 아버님에게 대들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진정 누나와 나를 위하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 편은 들어주지 않는 거야? 공찬은 거칠게 숨을 쉬었다. 초이는 그런 공찬을 가만히 지켜봤다. 공찬은 누나가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자 겸연쩍은 느낌이 들었다. 또 그 권선문인가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더 나아져? 그래, 더 나아진다 어쩔래? 너도 방바닥이나 내리치면서 괜한데 힘쓰지 말고 글 공부나 해. 초이는 한지에 글을 쓰다 힘이 들어갔는지 획이 빗나갔다. 글씨체가 엉망이 되었다. 공찬은 붓을 들고 있는 누나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그녀의 손길을 느꼈다. 억울한 누나의 마음이 잠시나마 느껴졌다. 누나, 그러지 말고 내일 어머니 위패를 모신 광덕산 부두함이나 가볼래? 절에는 그림까지 그려진 권선문을 보관하고 있다며. 산수도 보고 마음도 달랠 겸 개천에서 좀 놀기도 하고. 초이는 금세 마음이 바뀌었는지 히히 낙락하며 동생에게 꿀밤을 한 대 주었다. 초이와 공찬은 아침 일찍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집안일을 보는 아랫사람 둘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설충란도 어제 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 두 자녀를 마음 편히 보내주었다. 초이는 동생 공찬과 나란히 들판길을 걸었다. 그녀는 7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광덕산 부도암을 찾아갔던 때가 새삼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몸이 점점 허약해져 보약을 다려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왕실의 자손이었지만 가끔 불공을 들이러 절에 갔다. 예전에 설씨 부인이 권선문을 써서 광덕산 부도암을 새로 증축할 때도 어머니는 여러 부인들과 함께 시주를 도왔다고 했다. 그런 연유인지 약비라는 부도암 살림을 돕는 보살이 집에도 가끔 들락거렸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반야심경 서책을 주고 갔다. 초이는 동생 공찬에게 광덕산 부도암을 찾아가면서 어머니와 나누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시집왔을 때 설씨 부인은 집안의 큰 어른이셨대. 어머니가 찾아뵙고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가 마침 광덕산 부도암을 새롭게 고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대. 어머니는 유교의 도를 따르는 왕실의 자손인데 불교 이야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 초이는 그때 일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따라 걸으며 내심 걱정을 했었다. 어머니는 말을 하다 가끔씩 기침을 했다. 신말주 대감댁에 설씨 부인과 어머니와 같은 집안 젊은 부인들이 여러 명 모였대. 설씨 부인이 권선문을 쓰고 있는 걸 보여줬었지. 글씨체가 어머니가 흠모하는 송설체라 더 마음이 갔다고 하더구나. 그 자리에서 설씨 부인이 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대. 며칠 전 밤 꿈에 어머니 형씨가 하관을 하고 운거를 타고 허공에서 내려와서는 내일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일을 함께 하자고 정할 것이니 모름지기 마음으로 즐겁게 따르고 게을리하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복을 짓는 원인이 되리라 하고 말했대. 누나, 정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해? 글쎄, 어머니도 의심이 들었대. 좋은 일 하자고 지어낸 말이 아닐까 해서. 초이는 동생 공찬을 슬쩍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서 이런 대화를 나눌 정도로 컸나 싶었다. 그런 꿈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절을 가는지 나도 어머니 걱정만 했어. 어머니는 설씨 부인에게 유교의 도리를 따르는 사대부 집안 부인들이 나라에서 권하지 않는 불교를 위해 이런 시주 모임을 가지는 것이 좋게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대. 조금 당돌하게 말이야. 초이는 공찬을 보며 픽 웃었다. 공찬도 슬쩍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어머니와 생각이 같은데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데 귀신이란 음양이 행하는 것으로 귀란 음의 기운이고 신이란 양의 기운으로 죽어서 인과응보를 받는 인격체가 아니잖아. 유교의 가르치기이기도 하고. 공찬은 허황된 꿈 이야기보다도 현실적인 유교의 가르침을 더 따르고 싶었다. 그렇긴 해도 어머니가 집안 어른인 설씨 부인에게 대들었다니 대단한데 혹시나도 그런 기질이 있는 건 아닐까? 설공찬과 초이는 박장대소하며 같이 웃었다. 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니까 설씨 부인이 몇 가지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대. 공찬은 초이 누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다. 누나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게 너무 좋았다. 누나의 목소리는 어머니 품보다 더 따뜻하고 위로를 주었다.
어쩌면 그 이상인지도. 예전에 최시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 근처에 절이 있어서 매번 관청을 오갈 때는 절 앞에서 배례를 하고 과일이나 곡물을 가져다 바쳤대.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대. 하루는 호련히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근실하나 남리응양부에 사는 늙은 병사의 심신을 따를 수 없다는 거야. 그는 꿈이 하도 궁금하여 그 노병을 찾아가 보았대. 대체 무슨 특별한 치성을 드리는가 싶어서 말이야. 그 노병이 대답하기를 중풍으로 일어나지 못한 지가 7년이라 다만 새벽과 저녁에 이웃 절의 종소리가 들리면 그쪽을 향하여 합장을 하였을 뿐이요 라고 말했대. 최시중은 그 노병에게 매양 녹동을 받을 때마다 7개 쌀을 떼어주었대. 부처님이 보답을 해줘? 그럼 누구나 다 믿겠는데? 다 포교할 때는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공차는 터무니없는 말이라 생각했다. 초이는 별 대답 없이 미소만 지은 채 앞만 보고 걸었다. 어머니도 부처님에게 치성을 드려 그 은혜로 아픈 몸이 낫기를 바랐을까? 부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공차는 혼잣말을 했다. 믿지도 않는 부처에게 치성을 드린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어. 다만 절에 가서 너와 나의 안녕을 빌었어. 약한 몸도 부모가 주신 것이라 자신이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탓도 있다며 우리를 잘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었지. 조이는 공찬의 손을 꼭 잡으며 약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광덕산 부도암을 오르는 산길에 거라시 굴이 있었다. 구걸하는 거린들이 굴 앞에 자리를 깔았다. 절에 공양하러 가는 신도들에게 동량을 받아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다. 초이는 보따리에 넣어온 엽전 몇 개를 거린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공차는 누나를 보니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점심을 먹으려고 넣어왔던 밥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둘은 광덕산 부도암 근처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쉬어갔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듣자 둘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공창과 조이는 부도암에 닿자 삼신각에 들러 큰 절을 올리고 어머니의 위패 앞에서 명복을 빌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위패를 절에 모신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유교에서 배척하는 저를 쓸데없이 들락거릴 거라 생각했다. 초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마음 편히 들르지도 못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자주 들러 왕생 극락을 빌어드려야 하는데. 그녀는 위패를 어루만지며 잠시 시름에 잠겼다. 공찬이 누나의 손을 끌며 법당 밖으로 나왔다. 설씨 남매 앞에 부도암 주지승이 나타났다. 주지승은 두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초이는 절에서 보관하고 있는 권선문을 한번 봤으면 하고 말했다. 어머니가 이 절을 증축할 때 시주를 많이 했다는 말을 귀띔하면서 말이다. 초이는 주지승이 가져온 권선문을 펼쳐서 동생에게 보여주었다. 공찬도 한문 글씨체에 반했다. 미리 완성될 부도암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도 일품이었다. 노병 합장 지성. 노병의 합장한 지성은 일생의 생계에 도움을 받은 응보가 되었음을 본다면 나의 말이 헛된 무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뜻에서 감히 이를 증언으로 한다. 초이는 권선문의 마지막 부분을 나지막히 읽었다.
성화 황제 18년 1482년 7월 정부인 설. 그녀는 권선문 마지막을 눈여겨봤다. 중국 성화 황제의 연호를 쓰며 끝을 맺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다. 이 글을 우리 임금님이 지은 훈민정음으로 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주했을 텐데. 공차는 누나가 한탄하며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는 그저 한문 글씨체에 감탄을 했는데 누나는 더 많은 생각을 가졌구나 싶었다. 초이는 절에서 나오기 전에 주지승에게 합장을 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그때 부두암에 오르는 길목인 거라시굴에서 보았던 늙은 거린 하나가 절로 들어왔다. 그는 주지승에게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시주하려고 들렀다고 했다. 초이 누나가 준 돈을 보여주었다. 그 돈은 저작거리에 가서 끼니라도 하라고 누님이 준 엽전인데. 공찬이 못마땅한 듯 말했다. 도련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린으로 지내겠습니까요? 부처님께 시주하고 조금이라도 그 죄를 갚아야지요. 거린은 공창과 초이에게도 합장을 하고 불당으로 들어갔다. 저 늙은 거린은 자신에게 들어온 엽전을 아낌없이 바친답니다. 이 생에 무슨 낙이 있겠냐면서 부처님의 은독으로 부디 왕생 극락하기를. 초이는 거린이 들어간 불당을 보면서 주지승과 함께 고개를 숙이며 합장을 했다. 가난하다고 다 거린이 아니지요. 저 늙은 거린처럼 성과 진리를 알고 싶어 이번 생에서 거린이 된 사람도 있지요. 권선문에 쓰인 늙은 병사의 말처럼 중풍으로 누워서 단지 이웃절을 향해 아침 저녁으로 합장을 했는데 부처님이 매양 큰 시주를 하는 사람보다 그 공덕을 더 크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이는 주지승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주지승은 점잖은 미소를 지었다. 저 늙은 거리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요. 불법에 귀의하려고 진정으로 바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갈망 때문에 굶주린 자로 보이는지도 모르겠네요. 초이는 주지승의 말에 불심이 느껴져 그녀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허허허, 초이 낭자께서 벌써 불법을 터득하셨군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부처님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셨지요. 공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끼어들었다. 초이 누나도 권선문을 하나 지어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며 괜히 너스레를 떨었다. 저녁 무렵 아미산 중턱을 넘어와 공창과 초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초이는 들판을 지나다 노송 한 그루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언덕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제 한 고개만 넘으면 집이 있는 마음마을 들녘이 보일 터였다. 나무 아래에 반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반석에 기대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저 멀리 아미산에 깔리는 저녁 노을이 검붉은 기운을 뻗쳐왔다. 왠지 광덕산 부도암에 위패로 모신 어머니의 마음이 따라온 것 같았다. 해는 아미산 동쪽 끝자락에 반쯤 걸쳐 기울고 있었다. 봉우리 사이로 빠져나오는 구름은 바람의 물결을 타고 시시각각 변했다. 물고기 비늘을 펼쳐놓다가 고래 모양으로 뭉쳤다. 마치 고래 등에서 물을 뿜어내듯 구름이 휘말려 산을 타고 올라갔다.
구름 빛깔도 다몽색이었다가 다시 적색이 되었다. 마을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초이는 아버지에게 저녁 안부를 드리려면 걸음을 재촉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숲속에서 암컷 비둘기가 날아오르자 수컷 비둘기가 꽁무니를 뒤따라 날아올랐다. 들판 위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날아다녔다. 그때 화답하듯 숲속에서 풀피리 소리가 들렸다. 끊어지려다가도 끊어지지 않고 호소하듯 애달픈데 호소하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 소리는 아미타불 하며 공양을 드리는 목탁 소리처럼 무심한 듯 들려왔다. 하지만 피리를 부는 아이의 마음이야 어찌 알겠는가. 바람이 초이의 저고리자락을 휘날렸다. 푸른 물결 같은 수많은 일왕의 밭이 바람을 맞아 용솟음쳤다. 초이의 마음에 농부들의 들소리가 들리는 듯 자자하게 울려 퍼졌다.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났다. 공차나 중국 당나라 때에 주선으로 불린 200개서 촉국에는 선산이 많지만 아미산의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이름을 따온 순창 아미산도 산세가 가늘고 길게 굽어진 것이 미인의 눈썹을 닮았구나. 공차는 누나의 말을 들으며 아미산을 쭉 훑어봤다. 누나의 감성에는 미치지 못하는지 그저 평범해 보일 뿐이었다. 중국 아미산에는 사면십방 보현보살 이 코끼리와 연꽃장식의 좌대 위에 앉아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화엄경을 깨우치게 한다고 들었다. 공차는 누나의 얼굴을 살폈다. 누나는 아미산 쪽으로 눈을 맞추고는 있지만 전혀 딴 세계를 보고 있는 듯했다. 나도 그 아미산에서 보현보살의 설법을 들어봤으면 좋겠구나. 나는 아녀자로서 집안을 못 벗어나고 그저 눈앞의 아미산을 보면서 만족하고 살아야겠지. 공차는 누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대체 보현보살을 찾는 이유가 궁금했다. 혹시 부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누나, 슬픈 이야기는 그만해. 내가 장원급제하면 누나를 업고 사방팔방으로 다닐 테니까. 그래, 내가 사신이 되면 중국의 아미산도 같이 가. 사내대장부가 어디를 못 데리고 다니겠어? 초이는 미소를 지으며 공찬을 지그시 바라봤다. 정말 공찬이 이젠 늠름하고 의젓해 보였다. 그래, 고맙다. 초이는 공찬의 볼을 살짝 꼬집어 주었다. 너만한 낭군이라도 만난다면 천만 다행이련만. 그녀는 긴 숨을 내쉬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초이는 늦은 밤 호롱불을 밝혀놓고 한지를 바르게 폈다. 벼 위에 먹물을 갈았다. 붓에 먹물을 찍어 글을 써내려갔다. 아미사계. 아미사는 감방 있는 마음마을 중심산이라. 봄문턱에 산천초목 생기 피워 올리는데 아미산의 저녁 노을 붉게 피고 옮기는 게 미리 보는 봄꽃 같아 아스라의 손길편에. 아미산의 산 그림자 내려와서 잠긴 연못. 여름 밤비 밤새 내려 호소하듯 애끓는데 연못가의 낙낙장송 무심한 듯 홀로 서서 아미타불 목탁 소리 끊어질 듯 들리누나. 암이 들녘 가을바람 치맛자락 휘저으며 푸른 물결 넘실대듯 밭일항에 출렁이네. 농부들의 들소리가 마음에도 울려 퍼져 풍년일세 풍년이라 한시름을 덜어내네. 겨울 저녁 눈 내리는 아미산의 갈까마귀 눈꽃송이 털어내며
어지러이 날아가네. 날개짓에 흰 꽃 폈다 검은 꽃도 폈다 하네. 서방색에 붙였따라 이내 몸도 피고 지고. 아미산의 봄 저녁 노을, 아미산에 잠긴 연못에 하염없이 내리는 여름비, 아미들녘에 부는 가을바람, 겨울 저녁 아미산에 내리는 눈이 한 해, 두 해, 초이의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또 그렇게 맞이할 덧없는 세월의 무게감이 그녀를 짓눌러 왔다. 그녀는 광덕삼, 부도암, 주지승 앞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남미암미탑을 관세음 보살을 되뇌었던 것처럼 불법에 귀의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그 마지막에 중국 임금의 연호로 날짜를 쓰려다 붓을 멈추었다. 그만 붓을 꺾어버리고 말았다. 세종 임금이 베푼 한글을 쓰면서 차마 중국 연호를 쓸 수는 없었다. 공찬과 조희, 한 푼의 인연. 이게 음식으로 보이는 건 여기서 너밖에 없을 거야. 너도 이승으로 환생하면 공양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저 한두 푼의 마음을 쌓아서 말이야. 1508년 무진년 중종 3년 초가을, 며칠 뒤 공찬은 다시 공침의 몸에 들어갔다. 설원과 윤자신이 정가를 받고 다시 설충수의 집에 들렀다. 설공찬의 혼령이 공침의 몸을 들락날락 하는 사이 설공침은 날로 야위어 갔다. 정신이 혼미하다 보니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였다. 그래도 설공찬의 혼령이 공침의 몸에 들어오면 바로 앉기는 했다. 공침이가 요즘 제대로 밥을 못 먹는 것 같은데 욕이라도 하게 주전부리라도 가져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공침의 몸에 들어오면 마구 먹을 것 같아서 주전부리를 가져왔어. 정말 공침의 몰골이 말이 아니야. 윤자신이 뒤에 숨겨놓은 주전부리를 꺼냈다. 엿과 고구마와 고기 말린 것을 내놓았다. 그래 줘봐. 마음껏 먹을게. 나는 음식의 향기만 맡으면 되지만 산 사람은 뭐라도 먹어야지. 음식을 보니까 내가 저승에서 겪은 일이 생각나네. 그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설공찬의 혼령은 공침의 입으로 주전부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루는 명부전에서 초이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를 초대하고 싶다는 정갈이 왔어. 초이와 공찬은 정갈을 받고 초대한 이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천마가 끄는 마차에 올라타자마자 금세 하늘 공간을 뛰어넘어 다른 천상으로 날아갔다. 구름이 걷히자 나타난 그 세계는 어쩌면 이승의 세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초가집부터 기와집까지 다양한 집들로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공찬과 초이는 저승 차사의 인도를 받아 초대했다는 집을 찾아갔다. 마을 한가운데 정말 대궐 같은 기와집이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금으로 기와 단청을 한 것 같았다. 소슬대문을 들어서는데 집주인이 마당에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다. 저희들과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공찬은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먼 말씀을 어서 고개를 드시지요. 제가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지요. 금빛 양반 모자를 쓰고 자색 옷을 입은 노인은 극구 인사를 사양하며 공찬에게 고개를 들라고 했다. 그는 공찬과 초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부두함에 시주했던 늙은 거린입니다. 공찬과 초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저 놀란 토끼 눈을 했다. 그는 설남매를 데리고 다니며 넓은 기와집을 보여주었다. 소슬댐은 몇 개를
넘나들며 이곳 저곳을 다녔다. 큰 곳간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노인은 놀라지 말라며 문을 열었다.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곳간 안에 쌓여 있었다. 곡식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공차는 곳간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데 초이는 전혀 놀랍지 않은 듯 빙그레 웃기만 했다. 이승에서 선과 진리를 구하시더니 정말 많이 쌓아놓으셨군요. 초이는 광에 들어있는 금은 보화는 안 보고 공찬과는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다. 거린 생활을 하면서 한두 푼 얻으면 절에 가서 시주하고 기독량으로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지요. 빌어먹는 거린이라도 부디 저버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처님의 선과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쌓여 있지요. 공차는 초이 누나와 노인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잔치상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마을에 사는 영인들도 다 불렀으니 같이 드시지요. 노인은 조를 데리고 소슬대문을 몇 개 지나서 안채에 닿았다. 넓은 마당에는 벌써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다. 마을 영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이며 그들을 맞아주었다. 집주인은 공찬과 초이를 잔치상 앞에 세우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두 분은 내가 굶주릴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은 엽전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엽전으로 저작거리에서 끼니를 때우는 대신 부처님 전에 가져다 바쳤지요. 저승에 와서 보니 그건 단순한 엽전이 아니고 그냥 드리는 공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과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이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말입니다. 영인 여러분, 이 기쁜 날 두 분을 위해서 곳간에 있는 재물을 내놓았으니 같이 드시고 마음껏 즐깁시다. 집주인은 불로주를 돌리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린 음식을 들도록 했다. 공차는 허기진 듯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영인들은 모두 왼손으로 수저를 들고 음식을 먹었다. 왼손으로 반찬을 들어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공양을 받으시지요 하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서로 입은 옷도 조금씩 달랐다. 자색 옷을 입은 영인들이 잔치상의 왼편에 앉았다면 흰색 옷을 입은 영인들은 상의 오른편에 앉았다. 그리고 더 자주 공양을 받으시죠 하며 음식을 건네는 쪽은 자색 옷을 입은 왼편의 영인들이었다. 공찬의 눈에는 모든 게 생소하게 보였다. 초이 누나는 전혀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냥 상냥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아마 이게 이승 음식으로 보이는 건 여기서 너밖에 없을 거야. 너도 이승으로 환생하면 공양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저 한두 푼의 마음을 쌓아서 말이야. 초이는 왼손으로 반찬을 집어 공찬의 입에 넣어주었다. 공찬은 반찬을 받아 먹으면서도 누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린 음식이 너무 기름져 배가 불러왔다. 공찬의 홀령이 공침의 입을 빌려 말했다. 이승에서 천한 거린으로 살았다고 해도 적선을 많이 한 사람은 저승에서 높은 신분으로 살아. 너희들도 거린이라고 천하게 보지 말고 적선하도록 해. 나처럼 대접받을지도 모르잖아. 공침은 주전부리를 주워 먹으며 껄껄 웃었다. 물론 그 웃음은 공찬의 마음이 나타난 웃음이었다.